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사 12차시 거란의 침략을 막고 국제관계의 안정을 깨하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는 페이지 38쪽부터입니다. 오늘은 분량이 많지 않아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내주는 걸로 이전 차시 진단평가 문제를 풀고 지난 학습 복습해 볼게요. 자,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서경, 평양을 중시하면서 무슨 정책을 추진했었죠? 네, 북진 정책을 추진했었죠. 북진 정책.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신은 도병마사와 이곳에서 회의를 열어 정책을 결정했다. 자, 식으로 시작하는 거 식목, 도감이었죠. 자, 이 두 문제가 쉽게 풀렸다면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학습 목표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고려가부터 각자 목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오늘의 핵심 내용은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극복한 내용, 그리고 다원적 국제관계를 확립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로 들어갈게요. 자, 고려 초기의 국제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려 초기 국제관계는요, 10세기 중반에 송나라와 그리고 거란, 요나라가 대립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럼 송과 요가 어떤 나라인지 봐야겠죠. 송나라는요, 중국의 왕조예요. 그래서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나라 이름이 송이에요. 송. 한자 몰라도 되는데 왜 썼냐? 선생님 성이 송이잖아요. 송나라 송자예요. 자, 그 송나라와 거란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유목, 떠돌아다니면서 짐승 기르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말 키우고 뭐 염소 키우고 막 이런 유목민족들이거든요. 근데 이 거란, 유목민족 거란이 부족이 통일되면서 힘이 강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 이름을 요라고 하면서 이 중국 본토에 있는 송나라와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하는 건 중국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족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오랑캐이고 수준이 떨어지는 민족이었는데 갑자기 부족이 통일되니까 강해져가지고 중국을 따라서 이렇게 나라 이름 중국식으로 한 글자로 딱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고려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고려는 둘 중에 누가 좋아요? 성이 좋아요. 문화의 선진국이고 배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뭔가 좀 정통성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는 송을 너무 좋아해요. 자, 이러면서 고려는 계속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니까 어느 나라가 서운하겠어요? 거란? 요 나라가 서운하겠죠? 고려 쟤 뭔데 맨날 송나라랑만 이렇게 러브러브하냐 그거죠. 자, 그러면 왕별로 어떤 국제관계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태조. 태조가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죠. 자, 태조 왕건 때는 우리 같은 민족이죠.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를 멸망시킨 게 바로 아까 봤던 이 유목민족 거란 애들이 세운 나라, 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태조 왕건의 후뇨 10조 공부했었죠. 그때 태조가 후대 왕들에게 그 10가지 교훈을 주면서 거란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뭐 모아갔다고 그랬죠? 요거 기억나요? 이놈들은 짐승 같은 놈들이다. 비스트 같은 놈들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적대시했습니다. 니네랑은 안 놀아. 자, 그러고 오직 중국의 오리지널 중국 애들, 한족이죠. 한족 왕조랑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 이 한족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 중국의 한 90% 이상을 구성하고, 인구의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인데요. 이 한족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원래 중국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북방의 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진은 뭐냐면 얘네도 또 유목민족이에요. 얘네도 유목 생활을 하는 애들인데 얘네도 똑같아요. 부족끼리 갈라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부족이 통일이 되면요.
얘네도 강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진족이 또 거란을 따라서 자기들도 나라를 만들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태조 왕건 때만 해도 여진이 별로 힘이 안 셌어요. 그래서 태조 왕건 때는 여진한테 때로는 회유 잘해줘요. 니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물건 교환해가. 우리 쌀이랑 니네 특산물이랑 교환해가. 이렇게 잘해줄 땐 잘해주고. 토벌. 말 안 들면 가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조 때는 그럭저럭 북방 세력을 견제를 했고요. 자, 정종 때 보겠습니다. 자, 정종은요. 거란이 심상치가 않아요. 거란이 발해도 멸망시키고 점점 힘이 세지니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편성을 하는데요. 광군은 오른쪽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광군은요, 고려 초기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조직한 군대고요. 예비군의 성격을 띠고 있대요. 그러니까 항상 훈련받고 주둔하고 있는 군대가 아니고 필요하면 소집되는 그런 예비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특징이겠죠. 자, 그리고 정종 때는 이 여진 애들은 여진 애들한테 곡물, 즉 곡물이라는 건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 여진 보고 야, 니네 특산물 우리한테 갖다 바쳐. 그럼 이제 여진이 이제 특산물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고려는 고맙다 하면서 또 쓸만한 물건을 이렇게 여진에게 하사합니다. 여러분, 하사라는 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여진은 힘이 약해가지고 고려한테 약간 신하처럼 굽신거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란의 침략 극복과 여진 정벌. 여기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란의 침략, 고려 침략을 순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이나 침입을 하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선생님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1차 침입은 비겼어요. 2차 침입은 우리가 졌어요. 고려가. 3차 침입은 고려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기억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럼 1차 침입은 비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는 어느 나라를 좋아해요? 송나라 좋아하죠? 사랑해요. 하트가 아까보다 어떻게 했어요?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하트가 스몰에서 빅 하트가 됐잖아요. 더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고려는 그냥 송하고만 계속 잘 지내고 싶어. 자, 그러니까 이제 거란이 어때요?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거란이 침략을 합니다. 993년에. 자, 그런데 거란이 왔는데 너무 세요, 생각보다. 고려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자 신하였던 서희가 제가 한번 가서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거란의 적진으로 용감하게 가요. 자, 그때 거란의 군대를 이끌고 왔던 거란의 장수는 소손영이라고 하는데 이 소손영과 서희가 외교談판을 벌입니다. 외교談判,談판이라는 것은 뭔가 딱 이렇게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서희가 먼저 얘기를 이제 죄송해요. 소손영이 먼저 얘기를 꺼내요. 야, 고려 니네 왜 우리 거란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서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랬더니 소손영이 말하길 옛날 고구려 땅은 다 우리 거란 땅이다. 고구려나 거란이나 다 북방에 있는 민족 아니냐. 다 이거 우리 거다. 내놔라. 고려의 북쪽 땅 내놔라. 이러니까 서희가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소순영이 니네 나라 고려 아니냐. 그랬더니 서희가 야 고려, 고구려, 고구려. 어때? 비슷하지? 우리는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야. 그래서 이름도 고려라고 했어 이놈아.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는 대로 그 논리대로 가면 거란 니네가 차지하고 있는 땅 상당 부분도 우리 거야. 옛날 고구려 땅이니까. 이 멍청한 놈아. 이러니까 소순영이 깨갱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무튼 소순영이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일리가 있네? 그래가지고 서희가 야 거란 니네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이제 우리 고려가 송나라하고 외교 끊을게. 송나라랑 안 놀게. 그리고 거란 니네랑 친하게 지낼게. 하니까 소순영이 아 진짜? 하면서 그럼 고맙지. 그러면 니네가 우리랑 교류하는데 그 사이에 막 여진족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왕래하기 좀 위험하니까 좀 안전하게 그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줄게. 거란이 가지고 있는 땅을 고려 니네한테 줄게. 하면서 강동 육주라고 하는 압록강 일대의 땅을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좀 약간 소순영이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고려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그 도그허니, 개꿀이죠. 그죠? 완전히 고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오히려 서희의 이 탁월한 외교술로 없었던 땅이 생긴 거예요. 대박이 난 거죠. 자, 교과서 38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 사람이 소순령이에요. 소순령. 고구려의 옛 땅인데 옛 땅은 거란 거다 다. 근데 니네가 왜 침범하냐? 근데 서희가 무슨 소리냐? 우리 고구려 계승해서 나라 이름 고려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란 니네 땅 옛날 고구려 땅이니까 우리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아무튼 소순령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죠? 고맙기도 하고 참 고마운 외국인. 자, 그래서 소순령이 고려하고 우리 거란하고 교류하려면 여기 통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요 땅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을 강동육주라고 하는데 이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그 6개의 지역입니다. 자, 아무튼 고려는 진짜 대박이 났다. 땅도 없고 침략도 안 받고. 자, 그래서 오히려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1차 침입은 비겼다. 거란이 기세 좋게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서희의 외교수를 막아냈잖아요. 자, 근데 이건 여담인데요. 그 외교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맨날 자소서에다가 이 서희 얘기 엄청나게 해요. 저는 서희를 존경합니다. 뭐 서희의 외교수를 보면서 나도 저런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하지 마요, 그런 거. 너무 진부해. 그러니까 이제 외교학과 교수들은 거기 입학 사정관들은 이제 서희의 서자만 나와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서희를 가장 존경합니다. 서희 같은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공부하다 보면 뛰어난 외교수를 발휘한 뭐 왕이라든지 신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쓰는 것이 더 참신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썼어요. 자, 선생님 개인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 2차 침입으로 가봅시다. 2차 침입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패했는데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자, 강조의 정변 내용 몰라도 돼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강조라고 하는 신하가 정변, 정치적 변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나중에 왕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왕이 바뀌었는데 거란 애들이 지네가 힘이 세니까 이 고려에 대해서 일종의 내정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안 적어줘도 됩니다. 녹색이니까. 그러니까 거란이 고려 땅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변란, 국왕의 교체를 가지고서 지네가 요즘 말로 하면 나대는 거죠. 고려 니네 나라에서 신하가 왕을 쫓아내고 막 죽여? 그럼 안 되지. 우리가 혼내줄 거야. 이러면서 마치 꼭 그 중국의 황제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의 정변은 진짜 그야말로 핑계거리, 구실이고 거란은 고려를 또 침략하고 싶었던 거예요. 재침입합니다. 물론 거란이 괜히 재침입한 건 아니에요. 아까 서희가 이거 약속했었죠. 송하고 외교 단절하고 거란과 교류 약속한다고. 근데 이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고려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자, 그래서 막 거란 군대가 물밀듯이 오니까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요. 당시 왕이었던 현종은 저기 전라남도 나주까지 도망을 갔어요. 자, 우리가 어쨌든 이 전쟁은 막아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고려군이 계속 저항을 하니까 거란은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면서 고려가 이제 또 한 번 약속을 한 거죠. 이제 진짜 니네랑 친하게 지낼게. 그래서 거란군이 그냥 물러가요. 어쨌든 우리가 큰 피해를 입었고 패했습니다. 자, 3차 침입으로 가겠습니다. 거란이 또 침입해요. 거란이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고려가 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요거 거란하고 친하게 지내겠다고 했는데 자꾸 안 지켜. 그래서 뻥만 치니까 거란이 열받아서 또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왜 다르냐? 고려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거란이 10만 군을 이끌고 왔는데 강감찬 장군이 이끈 고려군은 무려 20만 명.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쳐들어올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저기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사에서 정말 빛나는 승리, 귀주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란군은 격파되고요.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교과서 38쪽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요거 같이 볼게요. 자, 서울 관악구에 있는 강감찬 장군의 동상이에요. 자, 이 사람은 사실 군인이 아니에요. 문신 관료예요. 문신 관료. 글 공부한 사람인데
옛날 그 고려시대까지만 해도요, 묵과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신 관리들이 군대를 지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법서 같은 거 책 읽고 그걸로 군대를 지휘하는 거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군인이 아닌 그 민간인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 간 사람이 군대를 지휘하는 거죠. 그만큼 옛날에는 공부하는 거를 몸 쓰는 것보다는 더 쳐졌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죠. 큰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찬자, 이름에 찬자 들어가는 사람 중 훌륭한 사람이 많네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 관악산 기슭에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을 지닌 낙성대가 있었다. 자, 물론 시험에 안 나오죠. 여기서 관감천 장군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관감천 장군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낙성, 별이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낙성대가 있는데 지금도 서울에 여기 지명이 있어요. 서울 지하철 타다 보면 낙성대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고려의 문신이자 이제 요거 하이라이트 친 것만 보면 되죠. 고려의 문신이자 명장인 관감차는 거란의 침략을 막아서 귀주에서 거란군을 대파했다. 이게 귀주 대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크게 우리가 이긴 사건을 이렇게 대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뭐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 이런 거 들어갔죠?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란은 막아냈는데 또 여진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진족애들. 자, 선생님이 녹색 글씨로 쓴 건 절대 쓰지 마세요. 어디 가서 좀 부끄러우니까. 자,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여진과 관련된 이야기는 고려 초기에는 여진이 힘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아주 여진이 귀염귀염하던 시절, 귀요미 시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진은요, 힘이 그때는 약해가지고 부족끼리 막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고려를 마치 그 자기들보다 높은 나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한테 조공을 바치고요. 복속, 고려에 속하기를 스스로 자청을 한 거예요. 조공이라는 거는 그 황제 국가에다가 그 주변국이 갖다 바치는 선물 같은 거죠. 아무튼 여진이 그때는 좀 이렇게 귀염귀염했어요. 자, 우리도 여진을 약간 신하처럼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여진이 까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세기 초에 여진 애들이 자꾸 고려 국경을 침범해요. 귀엽죠? 자, 그래서 윤관이라고 하는 고려의 신하가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어요. 별무반이라는 이름은요, 별무, 특별한 임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들의 임무는 뭐냐면 여진족 애들은 싸울 때 걸어 다니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말 타고 싸우는 데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여진족 그 말 타고 다니는 그 병사들, 기병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걔네를 잡으려고 기병 중심으로 편성한 부대가 이 별무반이거든요. 자,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것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별무반을 조직해서 딱 맞춤형으로 여진을 두들겨 패요. 때려잡아요. 그리고 윤관이 여진 애들이 머물고 있던 우리나라의 동북쪽에다가 9개의 성을 축조하는데 요거를 동북구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한번 교과서 봐야겠죠. 지도가 없으니까 뭐 어딘지 감이 안 잡혀요. 아까 봤던 지도에서 여기에요, 여기. 요런데. 요런데 동북구성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니네 여진 애들 얼씬도 못하게 딱 성을 9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진이 애원을 하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막 질질 짜면서 죄송합니다. 안 까불게요 하면서 제발 거기 돌려주세요. 거기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그리고 고려도 동북구성을 쌓긴 했는데 여기 방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국토에서 외진 곳이고 거기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신 까불지 마라. 니네 한 번 더 까불면 진짜 가만 안 놔둔다 하면서 여진한테 동북구성을 다시 돌려줘요. 자, 여기까지 그냥 나름대로 아름다운 스토리죠. 이렇게 해서 그냥 끝.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to be continue. 여진 애들이 귀요미였는데 어느 날 조그맣고 귀엽던 애들인데 막 이만해져가지고 막 팔뚝도 막 이만해지고 막 근육이 막 생겨서 아무튼 막 이렇게 돼가지고 문신 딱 하고 일심 이런 거 하트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먹 꽉 쥐고서 고려 니네 그동안 고마웠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벌써 거의 끝나가네요. 이거 한 장씩 더 해야겠는데. 자, 다원적 국제질서와 황제부 체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원적 국제 질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국제 질서에서요, 진짜 힘센 나라 하나가 있고 주변에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있으면 그 국제 질서는 안정적일까요? 불안정할까요? 안정적이죠? 그죠? 안정적이에요. 이 나라가 다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전쟁도 안 날 거예요. 어디 뭐 분쟁만 나면 이 나라가 가서 다 두들겨 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힘이 비슷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고만고만한 나라가 있어요. 이거 안정적일까요? 불안정적일까요? 불안정해요. 이 둘이서 치고받고 패권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변 나라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오른쪽에 붙을지 왼쪽에 붙을지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다원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나 두 개의 나라가 이렇게 힘센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한 세 개 이상의 나라가 힘이 엇비슷할 때 그럴 때는 또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여기 ABC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가 만약에 B를 공격하면은 그때를 틈타서 C가 또 A를 공격하고 B라는 나라가 또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원적이라는 건 국제 관계의 어떤 중심축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고려랑 거란이랑 송이 이러한 다원적 국제 질서를 구축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세력 균형. 그렇다고 세 나라가 뭐 국력이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한 나라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고려가 거란을 친다? 아, 이거 좀 이상하네요. 아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거란이 송을 치면 고려도 송을 도와서 거란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좀 복잡해요. 그리고 고려는 또 거란하고도 교류하고 송하고도 교류해요. 자, 그래서 아래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고려는 거란과 사대 관계를 맺었고요. 사대 관계라는 건 무엇이냐면 큰 나라를 섬길사. 큰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어쨌든 나중에 거란한테 거란이 워낙 힘이 세니까 이 사대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란한테 좀 이렇게 잘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거란과 사대 관계를 맺은 거고요. 그리고 거란도 고려 국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등 그냥 나중에 사이좋게 지낸 거예요. 자, 그리고 고려는 송나라랑은 뭐 원래 친했죠. 사절단을 교환하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거란의 침략, 우리가 이걸 막아낸 이후로는 그냥 세 나라가 그럭저럭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고려는 거란한테는 이제 한 수 접어서 머리를 숙이면서 안정과 신리를 얻어냈던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가장 좋은 건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적을 막아내는 게 최고의 병법이에요. 우리는 싸우면 꼭 뭐 적을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 쓰러뜨려야지 시원하게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 싸울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최고예요. 자, 황제국 체제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려는 자국 중심의 국제관계를 확립시켰어요. 그래서 고려는 주변에 있는 그 나라나 민족들, 탐나와 여진이 나왔는데 탐나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섬이죠. 어느 섬이요?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이제 옛날에 탐나 왕국이라고 해서 거기 하나의 나라였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 복속이 되지만 어쨌든 이 탐나 그리고 여진, 용민족 얘네들을 고려는 아래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위 세력으로 여겨가지고 걔네 지배층한테는 고려의 관직을 이렇게 명예직으로 하사하고 걔네들한테 야 니네 우리 아래 나라니까 고려한테 조공 갖다 바쳐 이러면서 조공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국왕의 옷이나 왕실에서 쓰는 용어, 그 다음에 의식할 때 그러한 예법 이런 것들을 중국의 황제와 동등하게 거행했습니다. 즉 고려는요 내부적으로만큼은 황제국 체제를 갖췄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겉으로는 중국이나 좀 다른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황제라는 말을 잘 안 했지만 국내적으로는 보면은 황제국으로서 국가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던 거고요. 고려가 스스로 자국 중심의 국제관계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강감찬동상 아까 교과서에서 봤고요.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고려 송나라 좋아하죠. 친선관계 유지하다가 거란이 삐져가지고 고려를 침략해요. 거란의 1차 침입은 고려군의 저항과 누가 외교담판을 벌였습니까? 서희가 외교담판을 벌였습니다. 외교담판. 자, 그리고 거란의 3차 침입은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을 격파했었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 별로 중요한지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려와 송나라와 거란, 요나라가 세력 균형을 잃었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나머지 정보들은 지금 안 배워서 잘 모를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공부하고 나서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에서 12세기경 동아시아의 정세를 볼게요. 자, 고려, 그리고 이 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이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대요. 그럼 여기 들어갈 애들은 어떤 민족? 거란이겠죠? 거란, 요나라. 자, 그리고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신리를 추구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너무 금방 끝나죠? 배운 내용도 없고. 자, 교과서 39쪽 자료 좀 볼게요. 자, 39쪽에 요거 생각을 키우자 한번 볼까요? 고려의 해동천하 의식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두 녹일 때 그 해동이 아니고 바다 건너 동쪽. 즉 중국이 봤을 때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 동쪽에 가면 어떤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바다 건너 동쪽 해동이라고 불렀고 우리도 스스로 우리 중국의 바다 건너 동쪽 해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한 의식을 고려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 근거 자료 1번 태조 왕건상을 보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요거 보고서 그래도 태조 왕건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자, 왕건의 모습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왕건상인데요. 중국 황제와 동등함을 드러낸 게 이 왕건상의 어떤 부분이에요. 자, 일단 저기 옷은 안 입고 있어요. 빨가벗고 있어요. 빨가벗고 있어가지고 딴 데는 뭐 볼 거 없고 여기 옷은 안 입었는데 모자는 쓰고 있어. 멋있게. 패셔니스타죠. 자, 이때 이 왕건이 쓰고 있는 그 머리에 쓴 관이 모자가 통청관이라는 건데 이게 황제가 쓰는 거예요. 중국 황제.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쓰는 거랑 똑같이 생긴 거, 비슷한 거 쓰고 있으니까 태조 왕건 역시 대내적으로는 황제와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자만 쓰고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참 특이한 거네요. 그 다음에 준풍연호가 새겨진 기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광종 기억나죠? 개혁 정치했던 인물 노비안건법. 이 사람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광덕, 준풍과 같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광종 때 만들어졌던 이 기와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광종 때 건지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그 일부분에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풍이라고. 그러니까 준풍이면 이거 광종의 독자적 연호인데 그래서 준풍 4년이면 광종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 기와가 만들어졌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지어진 어떤 노래 가사인데요. 여기 보면 해동의 천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해동은 바다 건너 동쪽 우리나라 고려예요. 자, 그래서 해동의 천자, 천자는 황제를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국왕이 스스로 황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탐구 활동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만 남았네요. 오늘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 문제를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자, 한 2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랜만에 낮에 찍으니까 낮에도 졸리네요. 밤에도 졸리고 낮에도 졸리고.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15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연습효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정종은 거란군의 침입에 대비해 별모발을 편성하였다. 자, 우리가 뭐 정종 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별모발 좀 이상하죠? 거란이 아니라 어디예요? 여진이죠, 여진. 자, 그리고 여진의 침입을 대비해 별모발을 편성한 것은 정종 때가 아니고 숙종 때예요, 고려. 그건 몰라도 됩니다. 자, 틀렸어요. 고려가 송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자 여진은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건 뭐 엉망진창이네요. 고려가 송하고 적대 관계한 적 없죠. 그리고 송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여진이 아니고 어디가 거란이 침략했죠? 그것도 틀렸네요. 자, 거란의 침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금을 건국한 이후 고려의 사대를 요구했다. 금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요. 이거 여진이 세운 나라인데 배우지도 않은 거고 틀린 내용이네요. 아니지 틀린 내용이 아니라니까 거란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네요.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육주를 뜨가했다. 맞죠? 아까 선생님이 도그허니 개꿀이라고 그랬죠? 자,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을 격파했다. 맞아요. 찬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무반을 조직해 정벌한 후 동북쪽 국경밖에 구성을 쌓았다. 별무반은 거란이 아니라 여진과 관련 있는 거죠? 틀렸네요. 이거 자체는 맞는 말인데 거란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자유와 관련된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세 가지 군대로 구성이 된 건데 이게 바로 별무반입니다. 우리 앞에선 배우지 않은 내용이지만 좀 심화된 내용이 나왔어요. 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 별무반은요. 여진이 그 말 타고 싸우는 군사들, 기병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말 타고 싸우는 신기군, 기병을 육성을 했고요. 말이 없는 자는 걸어다니면서 싸우니까 신보군, 보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승려를 선발해서 항마군이라고 하는 또 부대를 편성했어요. 이게 별무반의 구성인데, 자, 그냥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 별무반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재미난 건 승려를 선발해서 군대로 만들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승려는 뭐 하면 안 돼요? 뭐 안 되는 거 많죠, 그죠? 술이나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근데 죽이면 안 돼요.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승려를 선발해서 항마군? 여러분 항 말하는 건요 마귀랑 싸운다, 마귀에 대항한다는 뜻인데요. 고려 백성들은 종교가 다 뭐였을까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는 병사들이 스님이 같이 가서 싸운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는 거고 또 승려들이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산에서 그 심신을 수련하면서 이렇게 무예도 닦고 하는 승려들이 많아서 이들이 또 군인으로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대요. 자, 여튼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막 스님들이 군대 가서 막 총 들고 싸운다. 이상하죠? 머리는 이미 그 밀어서 군인하고 잘 어울리긴 하는데 불교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아요. 자, 국왕의 친위부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고병 중심? 고병 중심 아니고 기병 중심이에요. 말 타고 싸워야 돼요. 여진족이 말 타고 싸우니까. 윤관의 권위에 따라 편성되었다. 이게 정답이네요. 거란 정부라고는 상관없고 여진이죠. 평상시 생활의 정사가 유사시 동원되었다. 이런 거를 예비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비군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정종 때 만들어진 무슨 군이었죠? 광군이었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여기 정종 때 광군 편성한 거 예비군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나라를 쓰시오. 고려는 이 나라와 사절단을 교환했고 이 나라는 거란의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 나라는 고려 사신을 대등한 국가 간의 사신인 국신사로 대우하기도 했대요. 자, 고려랑 사절단 교환하고 거란의 압박을 받던 나라 어딜까요? 중국 왕조 송. 송이에요, 송. 자, 그래서 오늘은 약속한 대로 더 안 하겠습니다. 딱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